북새통 주말 독서 경영 아카데미의 최병철입니다. 앵커리디온이라는 말이 일명 가이드, 안내서, 뭐 핸드북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픽테토스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쓴 핸드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누가 들고 다녔느냐 하면 이 황제로 알려져 있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이 황제가 손에 들고 다니면서 읽었다고 알려져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손에 들고 다니면서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지난주에 우리가 트럼프 2.0 시대를 예측을 했죠.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20일 날 취임식을 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연속해서 트럼프의 협상의 스킬, 협상 기술 이런 책을 좀 해볼까 하다가 너무 뭐 세상 각박한 이야기만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에픽테토스의 철학 서적을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한번 들어보시고 모든 걸 메모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이렇게 듣다가 한 문장 정도 얻어간다 생각을 하시고 참여하시면 좀 편안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책을 읽거나 들으면서 야, 이 내용을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래서 이 내용을 누구에게 알려줘야지 이 생각이 들면 초짜입니다. 초짜라 그러고 내가 보이면 중짜입니다.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이러면 이제 중짜, 중급이라고 하고, 이거 들고 가서 요거는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면 이제 요거는 고수, 상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보면 이거 우리 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면 하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욕심내지 마시길 바라고. 책 제목이 나를 위해 살지 않으면 남을 위해 살게 된다라고 돼 있어요. 내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남의 뜻대로 살게 된다라는 형태의 모든 문장들이 다 여기서 나왔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 뭐 우리보다는 훨씬 오래 전에 살다 가신 분이니까 그 뒤에 만들어낸 어떤 문장도 이 사람의 말을 흉내낸 것이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는 비록 노예였으나 내게 가장 큰 가르침을 준 스승이다라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께서 하신 소개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여기 보면 노예로 태어나서도 실패가 아니다. 절름발이가 되어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자유인으로 살 수 있다. 에픽테토스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으나 한쪽 다리가 불편한 불구의 몸이었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을 배우고 자유인이 된 후 철학 학교를 세웠으며 수많은 이들의 스승이 되어 존경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스토아파 대표적 철학자다. 그래서 서기 55년경입니다. 서기 55년경.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고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어서 살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대충 감이 오실 것 같고, 노예 신분이었고 어머니 노예 신분이었던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한쪽 다리를 절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불구였다라는 설도 있고, 주인에게 구타를 당해 다리가 부러져 불구가 되었다는 설도 있다.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알려진 사람이다라고 돼 있고요. 들으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찾아다녔다가 그 당시 명성은 당시 황제였던 하드리아누스의 초청을 받을 만큼 높았다라고 알려져 있다. 뭐 이 정도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토아 학파의 굉장히 중요한 철학자다라고 하니까 스토아 학파가 어떤 학파냐 이거는 좀 알고 갈 필요가 있겠다, 그죠? 일단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발전한 철학 사상인데 개인의 삶에서 평온함과 행복을 찾는 방법을 강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신중심적 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시대였다고 보거나 한다면, 그래서 이제 뭔가를 막 가르치려고 들고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라는 형태의 어떤 메시지들이 굉장히 강한 시대였겠죠. 이제 그런 것들에서 탈피해서 자기 개인의 삶을 돌아보려고 하는 어떤 반대 기류들이 형성되어졌다고 본다면 이제 일종의 스토아 학파다라고.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읽고 있는 대부분의 책들이 거의 이런 류의 책들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교부 철학같이 어떤 막 가르치려고 드는 이런 류의 책들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인생 네가 살아라, 오늘이 최고다, 현재가 최고다, 이런 류의 이야기들, 힐링, 웰빙 이런 이야기들 전부 다 여기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신다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주는 변화이고 삶은 의견이다. 삶은 의견이다. 무슨 말이죠? 삶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다. 그냥 네 생각이다. 이런 이야기, 의견이다 이런 것이니까. 그래서 우주는 변화이고 삶은 의견이다라는 말을 명상록에 남겼다. 이는 마치 날씨와 우리의 바람을 비유한 것과 같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을 그만둘 때다.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기 시작한다. 다소간 또 있는 것도 아시죠? 그러니까 너무 개인적인 어떤 부분으로만 강조가 되어지다 보면 어떤 공동체가 무너지는 경향도 있고요. 요즘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도 일면 그런 부작용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보면 좋겠고, 우리를 화나게 하거나 짜증나게 한 것들보다 우리의 분노와 짜증이 우리에게 더 큰 해를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기억을 좀 해봐 주실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를 화나게 하거나 짜증나게 한 것들보다, 그것 때문에 분노
분노와 짜증을 낸 그것이 나에게 피해를 준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에게 짜증을 나게 하는 요즘에 어떤 요인들이 뭡니까? 일명 외적인 변화들이죠. 뭐 트럼프라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든가 또는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적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를 짜증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것 때문에 네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네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의해서 네가 피해를 본다. 손해를 보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는 그것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더 문제다라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한번 해봐 주실 필요가 있겠다. 그죠? 이 작품에 대한 설명들인데 몽테뉴라고 하는 철학자는 자신의 서재에 엔크리디온 사본을 보관하고 있고 파스칼은 에픽테토스의 주장을 과대망상적 자존심이라 비난하기도 했고 프리드리 대왕은 전쟁 중에도 이 책을 읽었고 셰프츠 베리 백작은 투병 중에도 이 책을 통해 영감과 격려를 구했다. 그리고 허치슨 애덤 스미스 그리고 애덤 퍼거슨 같은 사람들도 널리 이 책을 연구하고 공부했다로 알려진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에픽테토스의 말들 중에서 가장 시적절하고 가장 철학적이며 영혼에 가장 큰 울림을 주는 말을 엄선한 선집이다라고 소개되어지는 책입니다. 책 출판사에서 이 책을 홍보하려고 만든 자료들인데요. 자료들을 제가 한번 갖고 와봤는데 바꿀 수 없는 것을 걱정하지 마라. 바꿀 수 없는 것을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아주 큰 글씨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심 걱정 중에 통제 가능 범위 안에 있는 것이 있고 통제 불가능 영역에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통제 불가능한 영역에 있는 것들을 붙들고 앉아서 짜증을 낸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이분은 하고 계신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책을 소개할 때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40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5가지를 모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첫째가 사람이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이 한 50, 60 넘었는데 인생 다 산 것처럼 인상 쓰고 돌아다니고 막 산이나 막 다니고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그죠? 인생 70부터 시작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인생 끝까지 가봐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모든 관계의 불행은 어디서 온다? 기대에서 온다. 기대감에서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기대감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욕망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욕망을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마라. 기대는 결국 실망을 가져온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한테도 뭘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뭐 책을 엄청 많이 안다거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뭐 기대하지 마시고 제가 뭘 잘못해도 실망도 하지 마시고 결국 모든 관계의 불행은 기대에서 온다. 그래서 저기 보면 기대의 반대는 무시가 아니라 존중이다. 라고 하면서 존중에서 인간관계의 즐거움은 시작이 된다. 그 다음에 인간은 움직이지 않으면 썩는다. 인간은 움직이지 않으면 썩는다. 몸을 자주 일으키고 자주 움직여라. 대부분의 근심과 걱정은 땀과 함께 배출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면 썩는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김명희 선생님하고 이정숙 선생님하고 뭐 이렇게 보면 뭐 맨발 걷기 이런 거 막 하시는 분들 가끔 올려주시는데 굉장히 살아있다 이런 느낌들이 한 번씩 드시지 않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땀을 통해서만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손 밖이 아닌 손 안을 보아라. 행복의 첫걸음은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멀리하라. 그러니까 완벽해 보이고 잘난 척하는 사람 옆에 가지 마라. 가면 비교치 생겨나고 비교치 생겨나면 거기서 우울해지고 실망감 생기고 패배감 생기고 이런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뻐지는 방법은 뭐라 그랬죠? 좋은 고급 화장품 바르고 나보다 못생긴 것들 옆에 가라. 그러면 이뻐진다. 그리고 내가 똑똑해지는 방법은 나보다 다소간 무식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우월해진다. 근데 우월감을 통해서 자신감을 기반으로 사람이 성장하는 방법과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한테 가서 배워가지고 똑똑해지는 방법과 어떤 것이 빠르냐? 라고 이제 계량적으로 좀 접근을 해본다면 둘 다가 필요한 것 같아. 똑똑한 사람들한테 가서 좀 배우기도 하고 나보다 조금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약간의 자신감도 좀 회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부터 멀리해라 이런 것을 모르고 있다면 후회하는 삶을 산다. 자,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읽느냐면 박운주 선생님 한번 큰 소리로 중요한 것은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이다. 당신은 수긍하기 힘든 세상 일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저것은 껍데기일 뿐 보이는 것이 실체가 아니야.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면 당신은 그것이 무가치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첫 페이지에 나오는 소개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네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너의 반응이 문제다라는 이야기. 제가 지난주엔가 반응합니까 대응합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어떻습니까? 트럼프 2.0 시대에 반응합니까 대응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고민거리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거기에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이런 식의
요게 한 페이지가 요게 다예요. 이 책은. 제가 요약한 게 아니라 있는 문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읽기에 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핸드북이다. 아까 앵크리디온이라는 말을 썼는데. 자, 그 다음에 세상에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다. 충동과 욕망과 혐오는 자아에 속한 것이어서 스스로 통제할 수 있지만 질병과 부와 명예는 자아에 속한 것이 아니어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자유와 환희와 충만함을 느끼고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불안과 억압과 위태로움을 느낀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소유로 삼고자 한다면 갈등과 분란과 고통이 초래될 뿐이다. 자신에게 만족하고 타인의 것을 탐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당신을 배척하거나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도 당신을 해하지 않을 것이고 누구도 대적하지 않고 고통을 줄 수 없다. 어때? 읽어보니까 다소간에 현실 회피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지적을 하기도 한 철학자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기 제가 옆에 그림을 하나씩 넣어놨는데 자기 통제력이 가장 강한 사람, 이제 사마이죠. 결국 중국을 통일을 해내는, 그러니까 제갈량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사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사마이 자기 통제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그림으로 넣어놓은 이유가 그냥 저거 내가 통제 가능한지 안 한지를 한번 판단해보고 살아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혐오를 거둬라. 욕망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충동하는 마음이고 혐오는 당신이 싫어하는 것을 피하도록 이끄는 마음이다. 여기서 욕망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충동하는 마음이고 혐오 당신이 싫어하는 것을 피하도록 하는 마음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실망스럽고 싫어하는 대상을 피하지 못하면 불행해진다. 그러니까 욕망을 달성하지 못하면 실망하게 되고 혐오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불행해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실망하실래요? 불행해지실래요? 통제할 수 있는 나쁜 일을 회피하면 그만이지만 통제할 수 없는 질병과 죽음과 가난은 회피할 방법이 없다. 어제 제가 그 마이 라이프 칼리지에서 어떤 책을 소개를 했느냐면 이어령의 80년 생각이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어령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이분이 암 치료를 거부하셨죠. 그래서 그냥 내 안에 있는 암도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암과 마지막까지 그냥 같이 가시면서 돌아가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애걸복걸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마침 생각이 나서 소개를 한번 해봐드립니다. 그다음에 컵과 가족이 무엇이 다른가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덕 사장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컵과 가족이 무엇이 다른가? 어떤 사물을 볼 때는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컵이 있다고 하자. 그 컵에는 당신의 욕망이 담겨 있을 뿐, 그저 깨질 수 있는 물건이다. 그러니 그 컵이 깨져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당신은 배우자와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들은 그저 유한한 생을 인간일 뿐이다. 그러니 그들이 죽는다 해도 당신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감사합니다. 컵과 가족이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컵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컵이 깨졌다고 뭐 울고불고 짜지 않느냐. 컵이 깨져갖고 물이 쏟아졌다고 난리를 치느냐. 그렇지 않는 것처럼 당신 배우자와 자녀, 가족이라는 것도 그와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해서 막 인생을 우리가 살잖아요. 뭐 자식 위해서 산다고 하고 뭐 위해서 산다고 하고 이렇게 막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집착이 생기고 그를 통해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욕망 또는 실망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는 그것이 이제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게 뭐 생활이 되어서 매일 그렇게 생각하면 뭐 좀 그렇겠지만 한 번쯤 어쩌다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시면 좀 힐링도 되고 좀 쉬어갈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겨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가 생겨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법. 그 어떤 행위를 할 때도 본질을 직시해야 된다. 공중 목욕탕에 가면 누군가는 물을 퍼낼 것이고 누군가는 물을 담을 것이고 어떤 이는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훔칠 수도 있다. 이때 당신이 나는 목욕을 하면서 내 의지를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통제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목욕이라는 행위를 더욱 만끽할 수 있다.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다. 조금 해석이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평정심을 잃지 마라.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놈은 물을 퍼내는 놈도 있을 거고 물을 집어넣는 놈도 있을 거고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는 놈도 있을 텐데 내가 여기 뭐 하러 온 거죠? 목욕하러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목욕을 충분히 즐기는 데 신경을 써라. 외적인 어떤 것들에 신경 쓰지 마라.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배움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불행으로 타인을 비난한다. 이것도 또 한번 누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정재영 선생님 한번 읽어봐 보실래요? 예, 배움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불행으로 타인을 비난한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은 대상 자체가 아닌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비롯된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등과 억압과 슬픔을 마주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시비를 따지기보다 나 자신과 스스로의 관점을 돌봐야 한다. 배움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불행으로 타인을 비난한다. 배움이 부족한 사람은 불행의 원인으로 자신을 지목한다. 배움이 충만한 사람은
자신과 타인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다. 이건 한번 그죠? 별표 한 3개쯤 해볼 만한 문장인 것 같아요. 배움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불행으로 타인을 비난한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이야, 누구 탓이야, 뭐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도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 국민들에게 선거나 투표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준 교육을 전국의 100만 명 교수나 교사가 몇십 년을 가르쳐도 안 되는 일을 한 사람이 가르쳐주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참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고마운 일이고. 그저 이 검찰이라는 조직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곳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도 그 수십 개의 언론사가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듣던 말을 이 사람이 깨닫게 해줬으니까 그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래서 오히려 훈장을 주고 뭐 이렇게 해도 괜찮겠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진짜 내 것이 아니라면 기뻐할 이유도 없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당신의 것이 아니라면 기뻐할 이유가 없다. 어떤 말이 나는 멋진 말이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당신이 내 말은 멋있어 라고 자랑한다면 당신의 말의 장점을 자신의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 것은 무엇인가? 세상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태도를 지닌다면 당신은 자신에 대해서 충만한 만족을 느끼게 될 것이다. 내 것이 아니라면 기뻐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저 참 멋진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참 괜찮은데 내가 하는 말 맞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 이건 잘못이라는 거죠.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 내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멋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선물을 줬으면 그 선물은 누구 거죠? 받은 사람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준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자기 것이냐 우월감을 가지거나 이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논리들이 보통 많이 나오는데 그 원류가 여기서 나왔겠구나 이 생각도 해봅니다. 인생의 항해 이것도 한번 누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면 켜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네요. 달빛과 함께 주물님 시험 잘 치셨어요?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인생의 항해 당신이 탄 배가 잠시 육지에 정박한다. 가정하자 물을 구하기 위해 조개나 버섯을 주워 담느라 정신이 팔릴 수 있다 하지만 중에도 배에 성선할 일을 기억해야 한다. 선장이 호출할 때 즉시 모든 일을 멈추고 성선하지 않으면 가축처럼 온몸이 묶인 채 배에 오르게 될 수 있다. 인생의 항해도 이와 같다. 조개 대신 사랑하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선장이 부르면 전부 그대로 둔 채 성선해야. 당신이 나이 든 사람이면 선장이 호출할 때 성선하지 못할 위험이 없도록 배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 읽으시고 나서 느낌이 어떠세요?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항상 인생의 항해의 그 선장은 아마 죽음을 얘기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선장이 호출할 때 승선하지 못할 위험이 없도록 배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 도망가려고 더 애쓰지 않아. 못 찾도록 그저 꽁꽁 숨으려고 막 애쓸 것 같은. 내 뜻대로 말고 흘러가는 대로 세상 일을 당신 뜻대로 이루려 하지 말고 모든 일을 흘러가는 대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평안을 얻을 것이다. 신체의 장애가 마음의 장애는 아니다. 질병은 신체의 장애가 되지만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 한 의지의 장애는 아니다. 쩔뚝거림은 다리의 장애일 뿐 마음까지 장애로 만들지는 못한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요즘 읽은 자기계발 서적에 나오는 이야기들과 거의 같다라는 것들이 오버랩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나온 자기계발 서적들의 원류는 어딜까라고 본다면 이 시대에 이런 이야기를 이미 누군가가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맨날 하는 말이 뭐죠?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 아직 내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곧잘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요즘 이제 자기계발 서적에 보면 표현 방식만 좀 바뀌어가지고 다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전을 읽으면 좋은 점들이 이제 이런 점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체의 장애가 마음의 장애가 아니다. 그러면 가난은 뭡니까? 장애입니까? 이제 이 밑에 제가 가난, 성적, 외모, 가정 환경, 나이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외적인 어떤 상황일 수는 있지만 마음의 장애는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서로 가난하고 성격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고 외모가 못생겼고 뭐 이렇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네 마음의 상처를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내면을 관찰하라. 매혹적인 이성을 만나면 자제력이라는 능력이 발현되어야 하고 마음의 고통을 당하면 인내라는 능력이 발현되어야 하며 상대의 터무니없는 비난을 마주하면 관용이라는 능력이 발현되어야 한다. 이거 좋죠. 그러니까 매혹적인 이성을 만나면 자제력이 필요하고 마음의 고통을 당하면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상대의 터무니없는 비난을 받으면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이 세 가지 매칭 관계를 한번 잘 기억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굉장히 저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박수현 박사님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이런 것이 아니라 돌아갔을 뿐 어떤 일에 대해서도 이렇다라고 말하지 마라.
대신 돌아갔다라고 말해라. 자식이 죽었는가? 돌아간 것이니. 배우자가 죽었는가? 돌아간 것이다. 재물을 빼앗겼는가? 그 또한 원래 자리로 돌아간 것이다. 앗아간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 그 사람이 가진 재물 또한 누군가에게 돌아갈 것이니 당신이 관여할 필요는 없다. 무엇을 가지고 있더라도 당신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여행자가 숙소를 잡아라 연 것처럼. 여행자가 숙소를 집이라 여기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뭐 호텔 가가지고, 뭐 이걸 내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 보면 돌아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돌아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라. 굉장히 혹시라도 요즘 이제 주식을 한다거나 뭐 돈을 좀 잃었다 이러면 돈이 딴 데로 돌아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면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이런 생각은 하지 마라.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성공하지 못할 거야. 아랫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면 그는 쓸모없는 인간이 될 거야. 근심 속에서 풍족하느니 마음 편히 굶는 아랫사람이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 당신이 걱정으로 불행한 것보다 낫다. 관점을 바꿔라. 당신이 아랫사람을 부른다 해도 그가 응하지 않을 수 있고 응한다 해도 그가 당신 말대로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라. 타인에게 당신의 평정심을 맡기는 것은 옳지 않다. 여기 뭐 아랫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면 그는 쓸모없는 인간이 될 거야. 웃기는 소리 니나 잘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약간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위장이 되어진 채 자녀들에게 또는 아랫사람들에게 계속 전달이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그 당시에도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우리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별반 다름이 없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칭찬을 받으면 스스로를 의심해보라.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누군가 당신을 어리석고 미련하다 말해도 초연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현자로 인정받으려 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당신을 현자라 칭송하면 스스로 의심해라. 이게 이제 우리 칭찬에 덧쳐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칭찬하면 저놈이 또 뭘 나한테 바라고 저러나 이렇게 생각을 해라 이러라는 것인데 그것을 대놓고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스스로를 돌아봐라 이런 측면으로 의심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착이 노예를 만든다. 이것도 이재덕 사장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집착이 노예를 만든다. 배우자나 자녀, 친구가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것은 헛된 욕망이다.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일을 자신의 것으로 오해하는 일이기에 아래 사람에게 완벽을 바란다면 그 또한 어리석은 미망이다. 자신의 욕망에 좌절하고 싶지 않다면 자아의 힘을 길러야 한다. 우리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일을 행해야 한다. 원하는 것을 취하고 싫은 것을 피하는 사람이 자기 삶의 주인이다. 자유로운 사람은 타인에게 속한 것을 바라지 않고 집착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노예가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집착이 노예를 만든다. 이거는 꼭 기억을 좀 해볼 만한 문장이죠.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에 집착하는 순간 노예가 된다. 지난번에 기억 안 나세요? 김훈 선생님의 밥이라고 하는 이야기. 그죠? 밥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낚싯바늘이 들어있다. 거기에 코가 끼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끌려다닌다. 그러니까 이게 집착이 노예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늘 하는 이야기지만 좀 사고를 확장시켜 보면 어쩌면 주인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보다는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사회 전체 구성 보면. 그런데도 그네들이 결국에는 그 소수의 엘리트나 소수의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세상을 살게 되는 이유가 뭘까를 들여다본다면 이 집착이거든요. 집착. 그래서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도 왜 이 수많은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카톡방에서 약간 이렇게 언급이 됐던 데 보니까 왜 저소득층인 사람일수록 보수를 지향 경향이 짙어질까 이 논리를 끌어온다면 그나마도 뺏겨버릴까에 대한 두려움이 큰 거죠. 그나마 근근히 먹고 사는 그것마저도 못하게 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그들일수록 오히려 보수적 성향이 강해진다라는 이야기가 유발 하라리 교수가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집착이 노예를 만든다는 생각은 꼭 좀 우리가 해보면 좋겠다. 이걸 이제 사랑으로 바꿔서 말하면 스피노자가 했는 말이 됩니다. 스피노자가 했는 말 중에 뭐였죠? 사랑에 대한 집착, 그것이 뭐를 만들죠? 결국에는 미움이나 또는 뭐 원망이나 뭐 이런 것들로 변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랑에도 집착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랑에 집착하지 않고 언제든지 떠날 것 같은 느낌을 줘라. 그랬을 때 상대는 나에게 경탄할 짓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유효기간은 3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스피노자는 했는데 결국에 같은 맥락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지하지 말고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라.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라. 여기서 보면 연회장에서 만찬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처신해라. 당신 앞으로 음식이 있으면 적당량을 담아라. 음식이 지나쳤는가? 제지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음식이 오지 않는가? 집착하지 말고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거죠. 그래서 만찬장에서 그렇게 하라는. 배우자와 자녀는 물론 재물과 지위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제안서 많이 내셔가지고 혹시 떨어지면 또 다음에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돌아오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픈 것은 그 일 때문이 아니라 아프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것도 아까 외부의 어떤 요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반응하는 나의 문제다라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역을 선택하는 일은 당신의 몫이 아니다. 이건 조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달빛가게 주무님께서 배역을 선택하는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배역을 선택하는 일은 당신의 몫이 아니다. 당신은 정체 모를 작가가 집필한 연극의 배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연기할 뿐이다. 작가가 당신을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으로 설정했던 혹은 귀족이나 왕으로 설정했던 그 역할을 잘 해내면 된다. 배역을 잘 소화하는 일이 당신의 몫이며 배역을 선택하는 일은 당신의 몫이 아니다. 이게 약간 운명론적인 것 같아서 살짝 거슬리기는 하죠. 이분은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인생이라는 연극을 하는데 네는 가난한 배역을 맡았다. 되면 뭐 잔소리 하지 말고 해라 뭐 이런 이야기 아니니까 너는 부자의 역할을 맡았다 뭐 이런 이야기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 또 뭐 마음이 좀 편해질 수는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는 법,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분란에 개입하지 마라. 그러면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는다.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다. 우리가 모욕을 느끼는 것은 누군가의 욕설이나 폭력이 아니라 그것을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 때문이다. 누군가 당신을 도발한다고 느낄 때 실제로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다. 자, 죽음을 떠올리며 살아라. 이건 뭐 어떤 철학이라도 똑같이 공통점이죠. 죽음을 떠올리며 살아라. 인생에는 죽음이나 추방과 같은 여러 비극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 날마다 죽음을 떠올리면 결코 탐욕과 절망으로 고통받지 않을 것이다. 일관된 모습을 보여라. 진심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고자 한다면 비난과 조롱을 각오해야 한다. 당신이 일관된 모습을 보인다면 처음에 비웃던 이들도 이내 존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요 근자에 누군가로부터 계속 욕을 먹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 역행자라는 책에도 그렇고 부의 추월차순도 그렇고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지금 누군가로부터 욕을 먹고 있다면 당신은 잘 살고 있는 것이다. 근데 누군가로부터 욕을 한마디도 안 먹고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죠? 길거리 풀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길거리 풀 보고 얻는 욕하는 놈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욕을 먹고 있다면 뭔가 세상에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질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여기 보면 일관된 모습을 보여라. 그렇게 보이고 싶다면 스스로 그렇게 살면 된다. 타인의 이목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의 만족에만 신경을 쓴다면 길을 잃게 된다. 그 물질 문명으로 막 발달돼 있던 그런 시대도 아니잖아요. AD 55년 뭐 50년 그때가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그때도 이런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의 만족에만 신경을 쓴다면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괴로워하지 마라. 명예가 없는 것이 악이라면 이는 타인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저기 밑에 보면 대장장이는 신발을 만들지 않고 신발 장인은 무기를 제조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기 본연의 일을 수행하는 것으로 족하다. 자기 일에 충실하고 성실한 시민인 당신 역시 도움이 된다. 이게 이제 애덤 스미스가 이 책을 열심히 읽었다는 거거든요. 애덤 스미스가. 그럼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국부론에서 국부를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자유시장 경제, 즉 욕망에 기반한 자유시장 경제를 그대로 둬라.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양반이 이야기했는 것이 분업입니다. 여기 보면 분업의 논리가 저 안에 들어있죠. 대장장이는 신발을 만들지 않는다. 신발 장인은 무기를 만들지 않는다.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각자 타고난 어떤 것을 자기 열심히 할 때 이 세상은 자동으로 그냥 알아서 돌아가게 돼 있다. 뭐 이런 이야기로 본다면 분업이라고 하는 이론들이 이게 어디도 나오는가 하면 장자책에도 이 이야기가 아주 상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장이는 신발을 만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뭔가 교육을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교육만 열심히 하면 될 일인데 제가 교육을 하면서 예를 들면 유튜버가 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뭐 노래도 잘하고 싶고 막 이러면 이게 지금 이 논리에 어긋나죠. 그러니까 니는 니 잘하는 거나 해라 뭐 이런 개념에서 보면 대장장이는 신발을 만들지 않는다. 요거 문구 하나 정도 외워두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인의 입장이 되어 생각할 수 있다면 자, 이웃집 아기가 자기 집 컵을 깨뜨렸다면 늘 있는 일이야 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컵이 깨졌을 때도 남의 컵이 깨졌을 때처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가족이 죽었는가? 안타까운 일이나 죽음은 자연의 섭리라고 하겠지만 당신의 자녀가 죽으면 가슴이 찢기듯 고통스러워할 것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스러워할 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기억하라. 이웃집 아기가 우리 집 컵을 하나 깨뜨리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장자책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강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와서 내 배에다 쾅 부딪혔어요. 근데 그 배에 아무도 안 타고 있어요. 아무도 안 타고 있는 배가 떠내려와서 내 배에 부딪히면 나는 화를 안 낸다는 거죠. 그런데 배에 누가 타고 있어요. 그런데 와서 내 배에 쿵 부딪히면 우리는 막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럼 네 배에 부딪힌 건 똑같은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네가 어떨 때는 화를 내고 어떨 때는 화를 내지
되지 않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장자가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한다. 남을 험담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을 파는 것이다. 남을 험담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을 파는 것이다. 누군가가 지나가는 상인에게 당신의 몸을 팔아버린다면 당신은 크게 분노할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가 남을 험담하며 당신의 마음을 팔아버리는 행위에도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느끼는가? 남을 험담하는 것은 마음을 파는 것이다.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매사에 앞선 일과 뒤따를 일을 생각하고 행동하라. 사람마다 자신에게.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책을 끝까지 다 읽어도 조금 여유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플한 책입니다. 남을 험담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을 파는 것이다.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누구도 당신을 아프게 할 수 없다. 이것도 한번 누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정재영 선생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당신 허락하지 않은 한 누구도 당신을 아프게 할 수 없다. 의무라는 것은 도대체 관계 위에 설정된다. 아버지가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그를 보살피고 여러 지시에 복종하고 그의 꾸지람을 새겨 들어야 한다. 아버지가 나쁜 사람인가? 그런데 당신은 좋은 사람이어야만 당신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아버지는 아버지일 뿐이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누구도 당신을 아프게 할 수 없다. 그 아픔을 허락할 때만 당신은 아픔을 느끼게 된다. 아버지가 좋으면 아버지고 나쁘면 아버지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일 뿐이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네가 아파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한다면 그것도 옳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를. 권력자를 만나러 갈 때는 마음의 준비를 해둬야 한다. 못 만날 수도 문전박대를 당할 수도 만나도 무시당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한다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변명은 사람을 어리석고 줏대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과장 경험을 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웃기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다. 수준만 낮출 뿐이며 당신을 존경하던 사람도 돌아선다. 외설적인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마라. 그때도 이런 와이담을 했었나 봐. 그죠? 그때도. 그 외설적인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마라. 세상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이 제목 하나로 책을 써서 스타가 되신 분도 계시죠. 뭐 해민 스님 같은 분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책을 접했는데 여기 제목 하나만 가지고 가셔도 책 한 권을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내용들이죠. 세상은 당신에게 관심 없다. 무엇보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이 우리에게 무관심하며 우리에게 어떤 의미도 강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쾌락에 휘말린다면 후회할 기분을 떠올려보라. 이거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쾌락이 나한테 다가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후회를 떠올려봐라. 그러면 억제력이 생긴다 이 이야기죠. 세상에 알아주지 않아도 주저없이 실행하라. 어떤 일을 반드시 해야겠다고 판단해 세상에 알아주지 않아도 주저없이 실행하라. 스스로 올바르다면 왜 당신을 부당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가? 이게 이제 이 책에서 네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남의 뜻대로 살게 된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네가 옳다고 생각한다면 남들이 부당하게 말하는 것에 뭐 하려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현실성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다소간에. 그죠? 그걸 외면하면서 혼자 과연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도 있기는 한데 또 때로 간혹 내가 막 지치고 힘들고 이럴 때는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때는 맞고 그때는 틀리다. 지금은 낮 또는 밤이다라는 명제에서 낮과 밤이라는 두 명사 중 하나만 쓰면 지금은 낮이다 혹은 지금은 밤이다. 지극히 옳지만 함께 쓰면 모순이 된다. 함께 쓰면 모순이 된다. 따로 쓰면 문제가 없는데 만찬을 즐길 때 배불리 먹는 행위는 식욕의 입장에서는 적절하지만 친교라는 사회적 입장에서는 적절치 않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함께 만찬을 즐길 때 눈앞에 차려진 음식은 살기 위해 먹는다는 의미 외에 주인에게 보이는 A라는 의미가 기억해야 한다. 항상 이 상대성이 있는 것이고 동시성이 있는 것이죠. 어떤 거 하나만 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굉장히 논리적 접근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능력을 벗어나는 역할을 만들지 마라. 저거는 박수 쳐야 됩니다. 내 능력을 벗어나는 역할을 맡지 마라. 자신의 능력 범위를 넘어선 역할을 맡지 마라. 그것은 자신을 혹사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잘해낼 수 있는 역할도 맡지 못하게 하는 일이다. 지금 뭐 요새 텔레비전만 틀면 계속해서 자기 능력 밖의 역할을 맡았다가 곤욕을 치르는 사람들 이야기가 매일같이 생중계가 되고 있죠. 보면 그냥 그냥 뭐 초에 묻혀 있었으면 그 일이 없었을 텐데 능력을 벗어나는 역할을 맡지 마라. 걸을 때 조심하듯 마음의 중심도 다치지 마라. 걸을 때 못을 거나 발목을 접질리지 않도록 조심하듯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마음의 중심을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점을 마음에 새긴다면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적당히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추락하게 된다. 신발의 기준이 발인 것처럼 소유의 기준은 신체가 된다. 무엇을 갖든 기준에 맞게 적당한 수준에서 멈추어야 한다. 외모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지 말라. 여자가 14살이 되면 남자들이 모여들어 여신을 모시듯 떠받든다. 그러면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예쁘게 보이는 데서 자신의 의미를 찾고 외모를
미래로를 꾸미기 시작한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모든 희망을 건다. 그러나 품위 있고 사려 깊은 마음가짐을 보일 때 진정으로 존중받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신체 활동 대신 이성 에너지를 따라 운동하고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성교하는 등의 신체 활동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외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외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는 건강한 이미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극히 그 어떤 성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것들, 뭐 이런 것들에 좀 국한된 의미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 그는 당신이 옳다고 믿는 것에 동의할 수 없으며 오직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행할 뿐이다. 그가 거짓에 속아 그릇된 판단을 내렸다면 잘못된 길로 나아가 해를 입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 입에서 비난이 쏟아져 나오면 결국에 그것이 그 사람의 것이다 라고 생각해버리면 비난하는 것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 모든 일은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당신은 당신의 재산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의 재산이 아니다. 다음과 같은 추론은 논리적이지 않다. 내가 너보다 부유하니 내가 너보다 우월해. 내가 너보다 말을 잘하니까 내가 너보다 우월해. 논리적인 추론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내가 너보다 부유하니 내가 너보다 재산이 많아. 내가 너보다 말을 잘하니 내가 너보다 호소력이 좋아. 라고 해야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부자인 것하고 우월한 것은 관계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갖다 매칭시킨다. 논리적이지 않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당신은 재산이 아니고 호소력도 아니다. 잘 알지 못하면서 판단하지 마라. 목욕을 급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목욕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말고 목욕을 빠르게 한다고 말하라. 이게 역으로 봐라. 이제 이거죠. 그래서 목욕을 급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목욕을 제대로 안 한다고 하지 말고 목욕을 빠르게 한다고 봐줘라.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말하지 말고 술을 많이 마신다고만 이야기해라. 그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 그 행동이 나쁜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다 있겠죠, 그죠? 지혜를 말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줘라. 자, 여기 보면 이거 자신을 철학자라고 여기서부터 저 밑에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박은주 선생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지혜를 말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라. 자신을 철학자라고 내세우지 말고 무지한 사람들에게 당신이 깨우친 지혜를 슬퍼하려 하지 마라. 다만 행동으로 보여주라. 소크라테스도 모든 종류의 과실을 지향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른 철학자를 소개해달라고 했을 때 소크라테스는 무시당했다는 사실에 화내지 않고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누군가 당신을 무지하다고 비난하더라도 개의치 않는다면 당신이 비로소 철학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믿어도 된다. 양은 먹은 풀을 다시 토해서 자기가 먹은 분량을 목동에게 확인받지 않는다. 음식물은 안에서 소화된 뒤 양틀과 저지되어 외부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당신도 당신의 지혜를 무지한 사람들 앞에서 슬퍼하기보다는 그 지혜가 소화되어 나타나는 행동으로 보여주라. 박수. 저기 보면 양은 먹은 풀을 다시 토해내서 자기가 먹은 분량을 목동에게 확인받지 않는다. 음식물을 먹으면 그것이 그냥 소화가 된 뒤 양털과 젖이되어 외부로 드러날 뿐이다. 한마디로 양은 먹은 풀을 자랑하지 않는다. 그죠? 어떻게 한다? 털로 증명할 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으면 이제 책을 읽었다는 걸 막 자랑하고 싶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실천을 통해서 증명할 뿐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문장인 것 같습니다. 양은 먹은 물을 토해서 목동에게 확인받지 않는다. 이 말은 오늘 기억할 문장으로 별 5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을 사람들에게 내보이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적처럼 경계한다. 글을 읽었다면 그 의미를 삶에 적용해라. 별 수 없는 순간이 지금이다. 이거 제가 그림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림 한번 자세히 보실래요? 결코 미룰 수 없는 순간이 지금이다. 저기 보면 이제 우리가 저 그림들 많이 보시게 되죠. 어떤 삶을 나는 지금 살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니까 시지프스의 형벌을 받아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돌을 산 정상까지 밀어 올려야 하는 삶을 타고났다면 계속 저걸 올려봐야 또 밑으로 굴러 떨어질 거니까 계속 쇠가 빠지게 올리지 말고 올라가다 저렇게 지게작대기 고아놓고 잠시 좀 쉬고 이렇게 하는 여유를 가져야 된다라고 본다면 순간 지금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지금 증명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문장 이제 마지막인데요. 나를 인도하소서 신이여 운명이여 당신이 정해주는 곳이 어디든 원하지 않아도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아무리 괴롭고 고통스럽더라도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평안해지고 행복해진다는 거죠. 진실로 자신의 운명에 귀의하는 자 그대는 현명한 자이며 하늘의 법칙을 아는 자이니 크리톤 나의 죽음이 신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그대로 따릅시다. 크리톤 나의 죽음이 신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그대로 따릅시다. 이런 문장들을 속에 마지막으로 행복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를 넘어선 것에 대한 걱정을 멈추는 것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에 나오는 전문을 제가 빠뜨리지 않고 다 요약을 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책 한 권을
아주 알차게 내용을 만나보셨는데 익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어서 이렇게 크게 임팩트가 오진 않았을 거라고 보지만 다시 한번 이제 올 한 해를 쭉 살아가는데 지침으로 삼을 만한 것들을 한두 잡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고요. 박수 한번 하실까요?